혹시 실무 교육 받으실 때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 예. 학원에서도 뵙고 이 교육장에서 실무 교육장에서도 뵙고 이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공부하던 게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작년 연말에 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번 연말에는 뭐 그전에 비해서는 개정 사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굵직한 거 한 두 개 빼고는 뭐 크게 개정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정 내용은 한 몇 페이지 안 되죠, 그죠? 한 대여섯 페이지 되고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혹시 실무하실 때 조금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 요약된 부분 몇 가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프린트 나중에 가지고 가시면 이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부하실 때 다 했던 건데 또 이게 공부라는 게 그죠? 시험 치고 나면 그날 술 한잔 마심과 동시에 모든 게 싹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게 뭐 옛날에 이런 걸 했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에, 자, 2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해서 이제 최저 6%에서 최고는 38%까지. 그래서 이제 구간이 1,200만 원 이하 그리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그리고 이제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그리고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38%.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최고 구간이 1억 5천만 원 초과 38%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최고 구간을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1억 5천만 원 넘어가면 38% 과세하던 것을 이제 구간을 하나 정해가지고 5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데 5억 이하 그래서 이제 5억 이하까지는 38% 적용을 하고 또 5억을 초과하면 이제 거기다가 2% 추가해가지고 이제 40%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세율이 2%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표준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죠? 과세 표준이 5억이 넘어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이 5억이 넘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최고 세율이 이번에 이제 새로 신설되면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17년도 누진세율 속산표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실무 교육할 때 이제 요거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개업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손님들이 와가지고 세금 얼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죠? 매도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팔면 세금 얼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시험 제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매도인이 와가지고 이거 팔면 세금 얼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장 문제가 얼마 나오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한테 대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대놓고 그냥 앞뒷말 다 빼놓고 교수님 우리 아파트 팔면 세금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매도인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있죠. 그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그럼 일단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양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아시겠죠?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냐면 자, 그 잠깐 뒤에 보십시오.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세율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세율이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또는 아파트 분양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세율이 50%고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이면은 40%고 그리고 이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제 6%에서 최고 40%까지 이제 이렇게 세율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주택, 즉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40%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6에서 40%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확인하실 게 이제 이 물건이 아파트냐 상가냐 토지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라 가정하면 그죠? 보통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확인해야 될 게 언제 취득을 했느냐, 즉 보유 기간이 1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매도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언제 샀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면 매도인도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샀습니다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도인들하고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대화가 아마 대충입니다. 대충. 그죠? 대충 얼마입니까? 그죠? 얼마 샀습니까? 그 대충 그 얼마 샀는데 이랍니다. 언제 샀는데요? 그러면 그 대충 한 3년 됐나? 하여튼 모든 게 대충입니다. 대화의 한 70%는 대충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들이 하는 말을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3년 됐나라고 하면 그러면 3년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 1년은 지났겠네. 그죠? 그러면 세율을 40% 적용할 게 아니고 누진세율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진세율로 계산할 때 이거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매매 차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매매 차익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양도 금액은 이제 지금 시세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도 금액이 자,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죠? 근데 취득한 금액은 취득가액은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다. 근데 언제 샀느냐? 한 3년쯤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년쯤 됐으니까 어쨌든 세율은 뭐 50% 40%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세율은 누진 세율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차익이 5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누진 세율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대략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누진 세율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제 그게 앞에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자, 거기 2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속산표라고 있죠. 속산표. 그죠? 이제 그거 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를 보면은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그리고 그게 누진 공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인데 누진 공제가 108만 원, 그게 180만 원, 108만 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80만 아니고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누진 공제가 108만 원.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4%인데 누진 공제가 5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일단은 요 5천만 원 구간, 5천만 원 구간이 그게 24% 구간이죠. 그죠? 그럼 일단은 무조건 24% 곱합니다. 24%. 그러면 5천만 원에 24% 곱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200만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금액에서 그 옆에 있는 누진 공제 522만 원 요거를 빼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678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한테는 대충 한 700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522만 원 이거를 그럼 왜 빼주느냐? 그죠? 이유는 자, 거기 13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에 맨 밑에 세율표가 하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실제로 그 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세율표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 1,200만 원까지는 6%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72만 원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그죠? 본 적 있죠? 그죠? 한 몇 년 전에 본 거 같죠?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그러면 이게 이제 5천만 원의 누진 세율을 한다는 말은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죠. 그죠? 이 5천만 원 중에서 요거를 1,200만 원 자, 5천만 원 중에서 0에서 1,200만 원까지의 금액 요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6% 아시겠죠? 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의 금액. 그러면 요게 금액이 얼마냐면 3,400만 원입니다. 요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15% 아시겠죠? 그 다음에 4,600에서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는 금액으로 하면 400만 원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400만 원 요거는 곱하기 24% 요렇게 하는 게 누진 세율로서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야 될 거를 한꺼번에 여기에 24% 계산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6% 계산해야 될 것도 24% 계산됐고, 그죠? 15% 계산해야 될 것도 24% 계산돼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오히려 금액이 커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만큼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걸 빼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요런 금액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매 차익이 얼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이면 1억에 해당하는 구간은 세율이 얼마냐면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이 35%죠. 그럼 무조건 35%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진공제라는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그죠? 그럼 1억이면 누진 세율에 해당하는 구간은 몇 프로입니까? 35%죠. 그러면 3,500만 원 나오겠죠. 근데 이 3,500만 원 이거 전부가 다 세금은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 그 옆에 있는 누진공제 얼마를 빼줍니까? 1,490만 원 요거를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0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게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속산표라는 그거 보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때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할 게 아니고 아시겠죠? 조금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때 오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뭘 하느냐? 요걸 가지고 1,000만 원일 때 세금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2천만 원이면 그럼 2천만 원에 곱하기 15% 그러면 요게 3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300만 원에 마이너스 108만 원입니다. 그 180만 원 아닙니다. 그래서 108만 원. 요걸 빼면 이게 192만 원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일 때 얼마, 2천만 원 얼마, 3천만 원 얼마 그렇게 1,000만 원부터 한 1억 정도까지 한 10개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읍시오. 표를. 그래서 그 표를 프린트를 한 10장 정도 하셔가지고 사무실에 군데군데 다 붙여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뭐 책상 밑에 유리 밑에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벽에 달력 옆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하여튼 내가 앉아가지고 눈만 돌리면 어디든지 딱 보이게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손님 와가지고 세금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옆에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매매 차익이 1억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시간 남으면 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까지 하셔도 되고 하는 방법은 아닙니까? 미리 딱 계산해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가만히 좀 있어 보이소 계산기 꺼내가지고 내 함 두드려 보고 이래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모양이 없어 보인다 아닙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거 같고 그리고 왠지 좀 내가 개업한 지 며칠 안 된 것처럼 표가 난다. 그죠? 그래도 손님들한테는 오늘 개업했더라도 한 10년 정도 개업한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가 한두 번 해보면 쉽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시겠죠?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표를 이제 뭐 잘 못하시면 집에 애들 있잖아요. 애들 잘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도 좀 큼직큼직하게 하십시오. 애들은 저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자 조그맣게 일합니다. 나중에 프린트 뽑아놓으면 비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글자 좀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이게. 그래서 한 10장 정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하여튼 벽이든 뭐 어디든 다 뭡니까? 도배를 다 해놓으십시오. 도배를. 그래가지고 손님 오면 상담할 때 그거 보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손님이 내가 그거 본다고 당신 왜 그거 봅니까? 라고 뭐라 할 겁니까? 지는 봐도 모를 건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어때? 뭐 시험 치는 건 아닌데.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하면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거 세금 얼마 나옵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대충 한 세금 한 700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게 몇 프로입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게 몇 프로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그거는 제가 그러면 그 중에서 1,200만 원은 그러면 6% 계산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거 4,600만 원까지는 15% 계산해 그거 전화기 대고 다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설명을 다 해주면 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2페이지 나오는 내용,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2016년 1년 내도록 좀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뭐냐면 혹시 비사업용 토지 거래하신 적 있습니까? 토지 거래하시는 분? 최근에 토지 거래하신 분? 없습니까? 자, 토지 중에서 사업용 토지가 있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토지는 요거는 장기 보유 공제도 되고 그리고 세율도 일반 세율 적용합니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요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요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요때까지는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준다. 그리고 세율은 일반 세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가 요게 15년도 말에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요거는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일반 세율에 플러스 10%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 세율이 지금은 개정돼 가지고 6%에서 옛날에는 이게 6%에서 38%입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10%를 하면 그러면 16%에서 48%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준다 해놓고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 요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한 거로 인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딱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뭐 20년이고 30년이고 보유했던 거 그거는 다 무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3년이 지나야지 공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요거 단서 조항 때문에 안 해주고 언제부터 해주는 거냐?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지난 다음에, 즉 2019년부터 3년 보유한 걸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놓으니까 못 모르고 이거 된다 해가지고 팔았던 사람들이 이거 결과적으로 안 되고 세금은 플러스 10%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속은 가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12월 31일로 끝내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요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기존에 보유했던 것도 다 보유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세율은 16%에서 48%.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16%에서 50%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라 해도 장기 보유 공제 해주고 요거는 이제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한 거로 다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세율은 일반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근데 이제 이번에 세율이 개정됐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50%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게 3페이지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앞에 요거 있죠, 그죠?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주고 세율이 낮은데 이거는 해주는데 대신에 세율이 높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부터는 장기 보유 공제가 비사업용 토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는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이제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일반 세율에 플러스 10%를 추가하느냐 이제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게 3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비사업용 토지는 그게 누진 공제 금액이 거기도 180만 원 돼 있죠, 그죠? 그거 108만 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180만 원, 그거 108만 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3페이지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속산표 요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에 3번에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 제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그 부동산을 5년 안에 팔면 그러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취득가액이 아니고 언제 걸 적용합니까? 증여한 사람이 최초 취득한 걸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2월 과세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세금이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처음에 취득을 할 때 10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그리고 자,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안에 양도한다는 겁니까? 5년 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양도 금액이 15억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자, 원래 이 취지는 요게 10억에 취득했으면 증여하는 시점에는 요거보다는 금액이 높을 것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3억이다. 그죠? 그러면 2월 과세라는 걸 적용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13억에 취득해 가지고 15억에 양도하는 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10억에 취득해 가지고 15억에 양도하는 것보다 13억에 취득해 가지고 15억에 양도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 회피 의도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여받아가지고 5년 안에 양도하면 요 금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증여받을 시점에 이 시점에 금액이 오히려 이때보다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8억이다. 그죠? 그러면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2월 과세가 아니었다고 하면 8억에 취득한 걸 15억에 양도하니까 오히려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5년 내이기 때문에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이거 적용 안 하고 이걸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증여받을 때 이 금액이 처음에 취득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오히려 2월 과세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시겠죠? 자주 있는데,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에는 5년 내에 양도하면 무조건 이걸로 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신고한 것도 제가 계산한 것도 그런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좀 거시기한데 그런데 속으로 재수네 이러면서 신고한 겁니다. 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2월 과세를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고 요거를 취득금액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해가지고 5년 안에 팔면 그러면은 요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차익 아시겠죠? 요거하고 요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차익 요거하고 둘 중에 많은 쪽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과세에 대한 요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자, 4번에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 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임대사업자에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자, 임대사업자인데 자, 임대사업자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즉 주택이 아니고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이게 상가죠, 상가. 그죠? 토지 임대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요게 이제 소득으로 잡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월세. 요게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
그죠?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 그죠?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만큼의 수익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계산을 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월세 100만 원 그거는 당연히 임대 수입 맞죠? 근데 1억은 보증금이니까 그거는 임대 수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만큼 이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이자만큼이 수입이다라고 계산해서 잡아버립니다. 그걸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가나 이런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요거는 월세는 당연히 과세 대상인데 간주 임대료는 요거는 원칙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도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그러면은 요거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임대 수입에 합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월세 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증금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데 근데 주택 수가 3개 이상이고 보증금 받은 합계액이 3억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이 5채 있는데 그죠? 집이 5채 있는데 한 채당 보증금을 1억씩 받았다. 그죠? 그러면 3주택 이상이고 합계가 3억을 초과하죠. 그죠? 그러면 3억 초과하면은 5억 중에서 3억 빼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2억. 그거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소득으로 잡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은 뭐 1점 몇 프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억 해봐야 2% 잡으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연 200만 원 잡히는 겁니다. 연 200만 원. 아시겠죠? 그리고 2억 해봐야 연 2%니까, 그죠? 연 400만 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집이 3개 이상이다, 아니다 하는 요거 있죠. 그죠? 요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자,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때,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은 아예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 제외한다는 거죠. 요거 제외하는 거. 요거를 원래는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요렇게 제외합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가 요걸 이번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2년을 더 늘렸습니다. 근데 요거 기간을 늘리면서 요 면적 기준이 있죠. 요거를 줄였습니다. 요거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한 전용 면적으로 18평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18평이니까 일반적으로 분양 평수로 하면 한 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85제곱미터로 하면은 전용 면적이 25.7평이거든요. 그러면 분양 평수로 하면 보통 32평입니다. 그럼 웬만한 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60제곱미터 하면은 그러면은 25평 이하는 무조건 제외. 근데 이제 32평짜리는 포함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기간은 2년을 연장을 했는데 그런데 면적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요거 때문에 간주 임대료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대상 주택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30평대는 해당 안 되던 게 지금은 30평대가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간주 임대료는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은 거기 보시면은 연 1.8% 되어 있죠. 연 1.8%. 그죠? 그러면 보증금을 5억 받았으면 그죠? 총 합계해 가지고 보증금 5억 받았으면 그중에 3억 빼고 2억에 대해서 1.8%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잡히는 게 뭐 2, 300만 원 되니까 세금으로 따지면 뭐 몇만 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월세, 그죠? 요 월세가 연간 2천만 원 이하.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요거는 몇 주택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160, 170 그 정도 되겠죠. 그죠? 뭐 166만 6,667원 이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하는 한시적으로 요거는 요거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요거도 원래는 2016년까지로 되어 있다가 요거도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에 5번이죠. 5번. 그죠? 상속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실제로 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이렇게 다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원래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은 납부할 세금에서 10%를 무조건 빼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10% 빼줍니다. 세금에서. 그렇게 빼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올해부터는 무조건 10% 빼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7% 빼주겠다. 그걸 조금 줄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요게 이제 나중에는 7%가 5% 될 거고 이게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제 그러면 작년까지는 10% 빼주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안 빼준다 이러면은 이제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올해는 7%.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이 7%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5%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개정했던 그 기획재정부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거는 없앨 계획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7% 갈 겁니다. 당분간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한 5%,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러면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아예 공제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실무 요거는 뭐 새삼스럽게 지금 이거 이야기해봐야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번에 말고 2015년 말에 15년 연말에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있죠. 그죠? 사실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죠? 확장 공사 비용. 확장 공사 비용을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죠? 이거 가지고 늘 싸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제일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2015년 말에 세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2015년 이전까지는 확장 공사했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별도로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이런 공사를 했다 하는 거를 납세자가 증명을 하면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공사를 했다는 내용, 어떤 공사했는지 공사 내역, 공사 내역하고 그리고 그 공사 내역은 뭐 어떤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뭐 공사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간이 영수증이든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뭐 종이에다 썼던 어쨌든 간에 공사를 이런 공사를 했다는 내역, 금액이 표시된 내역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공사 내역에는 이제 공사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 내역하고 그리고 그 공사 비용을 지급한 거래 내용, 통장 거래 내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출되면 그러면은 그걸 검토를 해서 세무서에서 뭐 특별하게 이게 뭐 어떤 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때마다 이제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사했다 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래 했는데 또 인정이 안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세금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싸워서고, 그죠? 또 나는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해서고 이게 보통 뭐 시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늘 그런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2016년부터는 공사를 했다는 거를 요렇게 증명해야 됩니다라고 법 조문에다가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죠. 그죠? 그게 다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명은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 아시겠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만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법 조문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아시겠죠?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는 공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 참고하실 거는 요게 개정된 게 2015년 말에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2016년 이후에 공사한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 17년도에 양도를 했는데 그죠? 공사를 16년도에 공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7년도에 양도를 했는데 공사를 15년도에 공사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년도에 공사한 그거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5년 이전 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전 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통장 거래 내용하고 어떤 공사했다는 공사 내역하고 그걸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전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공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 이후부터는 반드시 뭐를 제출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제출을 해야만 공사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당분간은 이제 요게 좀 호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양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작년에 취득한 게 아니고 16년도 취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이전에 취득했을 거고 공사 비용도 그 이전에 발생이 됐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것은 그거는 종전대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이제 공사한 내역하고 그리고 통장 거래 내용을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년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또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제출을 해야만 공사 내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는 실무적으로 제일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지금 새삼스럽게 설명을 그럴 내용은 아니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16페이지 보십시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죠,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그 16페이지의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하고 동그라미 2번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죠? 요거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인데, 자, 그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이거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B주택으로 이사를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죠? 집을 팔고 이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집을 먼저 팔고 난 다음에 이사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는 B주택을 먼저 취득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소유하던 종전주택 요거를 양도를 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먼저 팔고 이사 가고 사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제 말 아시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걸 먼저 취득을 하고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요거를 양도하니까 A주택을 양도하는 이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기 때문에 2주택이니까 비과세 안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요런 경우에는 A주택을 양도하는데 언제 양도하느냐? 3년 내에. 아시겠죠? 요거 B주택 취득하고 3년 내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압니다. 요거는 잘 아는데 문제는 B주택을 취득하는 이 시점이 A주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잘 압니다. 요거는 희한하게 이건 잘 압니다. 근데 이거는 물어보면 깜빡깜빡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매도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도인들이 또 자기들이 또 좀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당연히 비과세 되지요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적어도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사 가면서 집 사가지고 2주택 되면 세금 안 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매도인들이 하는 그 말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끄떡끄떡 하는 거죠. 비과세 되죠. 근데 그 한마디가 매도인은 나중에 네가 그렇다 이가, 네가 비과세 된다 했다 이가 이래 대쁩니다. 당신이 세금 안 나온다 했잖아 이랍니다. 자기 말에 그냥 같이 동조를 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세금 안 나오니까 팔아도 됩니다 라고 한 것처럼 대쁩니다. 나중에 되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혹시나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반드시 요집하고 아시겠죠? 요집하고 있죠. 그죠? 두 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가지고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매도인지도 솔직히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인한테 이거 언제 취득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은 실수 안 하는데 요거 실수해가지고 이거 팔고 난 다음에 큰일 났네. 세금 나오는데 어쩌고 이런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큰일 났네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요거 둘 다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입니다. 자, 그거는 17페이지 보십시오. 자, 17페이지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인데 그 일반 주택이란 거기에 갈로 안에 내용이 있죠. 그죠? 그게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갈로 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 하나, 일반 주택 하나, 두 개 있죠. 그죠? 보통은 이제 상속받은 집이 하나 있고 일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 팔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반 주택이 무조건 안 내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그죠?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자, A주택은 요거는 상속으로 취득을 했고, 그럼 이건 상속받은 주택이죠. 그죠? B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러면 B주택, 요게 일반 주택이죠. 그죠? 요거는 상속받은,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 하나, 일반 주택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죠? 이 중에 어느 걸 팔면 됩니까? B주택, 요걸 팔면 요게 비과세 된다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비과세 되려면 B주택은 이거는 뭡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B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주택을 양도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 A주택을 상속을 먼저 받았고 그죠?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새로 내가 집을 하나 매매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걸 양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갈로 안에 내용 있죠. 그죠? 요거 내용이 언제 개정되냐면 2013년 2월 15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 2월 15일자로 갈로 안에 이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2013년 2월 15일 이전 거는 이 갈로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3년 2월 15일 이전에는 먼저 상속을 받았던 먼저 취득을 했던 구분 없이 적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다만 요거를 취득한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취득한 시점이 B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그러면 자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이거는 2005년도에 그 다음에 B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2010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상속받았죠. 그리고 요거 매매로 취득했죠. 그럼 이거 팔면 비과세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요게 개정된 게 이때부터니까. 그럼 만약에 자 2005년도에 상속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2017년도에 팔면 이거는 비과세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개정된 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갈로 안에 있죠. 그죠? 첫 번째 줄에 갈로 안에 그 내용이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 2013년 2월 15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 은 어떤 게 먼저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은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뭐 크게 실무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다른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그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전화를 자주 못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루에 받는 시간은 몇 통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 맨 앞에 저희 사무실에 우리 실장님 있죠, 그죠? 요 분은 항상 전화가 됩니다. 요 분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화하시면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그리고 뭐 신고할 거 처리할 거 있으면 직접 출장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 서류 접수하고 처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